네, 매일매일 국제뉴스 전해지는 소식들 자세하게 또 빠르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조금 전에 나온 것부터 좀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바이든 대통령 차남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인데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됐고요. 이게 이제 형량 선고가 대선 직전인 10월 초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중범죄인데요. 최고 25년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초범이고 해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서는 차남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AB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총기 규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이게 사실상 위기인데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고요. 네. 지금 유력한 후보 양쪽 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가 지금 역시 유죄 판결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사법 리스크 이거를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이게 좀 약간의 물타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판결 당일날 애틀랜타에서 총격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하는 게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를 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G7 정상회의 얘기 어제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있을까요? 지금 러시아 동결자산 수익을 가지고선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국이 제의를 한 게 있는데 이제 한 500억 달러 정도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거를 논의를 계속 하는 모양인데 조금 아직까지 이제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AFP 보도를 보니까 동결을 해지할 경우에 이걸 담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좀 쟁점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컵이 백악관 보자고 하는 이번에 합의가 돼서 발표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걸로 관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한 추가 수출 통제도 발표를 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얘기는 우리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라든지 무역 전쟁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이 이번 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새로운 관세 부과 방침을 이미 통지를 한 겁니까? 작년 10월부터 조사를 해봤죠. 그래서 지금 영국 가디언 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나 이제 곧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고 관세 부과 방침을 사전에 중국에 통보를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한 달 안에 반박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EU 쪽에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중국 차에 대해서 한 10% 정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영구화하고 좀 더 관세율을 높이는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중국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또 협상의 과정이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안에 이제 자기들 반박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반박은 할 수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폰데라이엔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지난달에 시진핑 만났죠. 그 다음에 미국이 계속 비판해온 이른바 중국의 과잉 생산 우리가 흡수할 수 없다. 그리고 조치를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행동에 옮길 것 같습니다. 일단 가디언 보도를 보면요. 관세가 적용이 돼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차등 적용될 것 같다는 겁니다. 우선 이번에 조사 대상 중에 이제 중국 전기차 1위 업체죠. BYD를 포함한 이제 직접 조사를 받은 기업하고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협조했던 기업군. 그다음에 전혀 다른 기업에 대해서 차등으로 적용될 것 같다는 관측이고요. 지금 중국 전기차에 한 10%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게 높게는 한 30%까지 상향 도전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가 워낙 싸기 때문에 진짜 충격을 주려면은 최고 한 50% 정도까지 관세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민간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제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중국 업계도 이 새 관세에 대해서 이미 좀 대비를 하고 있었던 분위기인가요? 그런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인수를 했는데 아직까지 본사가 스웨덴에 있고 그래서 일부 모델 생산 기지를 그동안에 중국에서 있던 거를 벨기에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이 중국 전기차 외에 태양광 패널하고 풍력 터빈 같은 경우도 네. 한 10개 정도의 친환경 에너지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지원, 보조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게 꼭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 분위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유럽 기업들도 이제 이 추세는 이제 거스를 수 없다고 보고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이제 이른바 디커플링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네. 벨기에 본사가 있는 그 해외 제품 구매 업체가 있는데요. 드래곤 소싱이라는 회사인데 이 대표가 지금 뭐 미국처럼 이렇게 그 디커플링 쪽에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완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추가로 알아야 될 이 부분에 대한 사항 뭐가 중국도 있을까요? 뭐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그 프랑스 꼬냑 같은데 네. 그 수입 브랜디 반덤핑 조사를 시작을 했고 지난달에는 유럽 싼 그 폴리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 연합 그 돼지고기 자동차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 다만 미국하고 중국 갈등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럽 연합하고 너무 관계가 나빠지는 게 중국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좀 수위를 조절하려는 그런 그 움직임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붐으로 이 전기차 프리미엄이 약화되고 판매 역풍에 직면했다. 어디 분석입니까? 전기차 판매가 전 같지 않다는 지역들이 많았죠. 네. 그 포드의 그 짐 팔리 CEO가 그 밸런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전기차가 잘 안 팔려서 죽겠다는 겁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차는 100% 배터리로 움직이지만 이거는 이제 휘발유하고 혼용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그 붐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전기차 그나마 잘 안 팔리는데 역풍까지 분다는 겁니다. 네. 고객들이 관심은 보이지만 뭐 굳이 돈을 더 많이, 왜냐면 전기차가 지금도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걸 돈을 더 주고 살 그런 그 메리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런스 집계를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한 해 전보다 많이 늘었는데 한 46%.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판매 증가폭이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충전 같은 것도 여전히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상대적으로 비싸고요. 그리고 이런 그 아무래도 숫자가 지금까지 좀 가솔린 차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부품도 구하기 힘들고 또 수리비도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팔리 CEO 얘기는 이게 중고 전기차 판매 가격도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 같은 것도 골치 아픈 상황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올랐나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값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네. 전기차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전기차 모델이 점점 더 싸지고 구매자들이 좀 더 익숙해지면은 그때는 순수 전기차 판매가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만의 이 전력난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전력난이 그만큼 심각합니까?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네요. 예, 데이터 네. 센터 같은 것도 있고 전력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데 전력난이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주요국들에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데 대만도 네. 심각한 모양입니다. 대만 국책연구기관 중앙경제연구원 관계자가 그 미국 CNBC하고 회견을 했는데 대만의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전력 품질하고 신뢰성 같은 것도 나빠서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좀 일부 시민들도 피해를 입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가요? CNBC 보도를 네. 보면요. 그동안에 뭐 여러 차례 그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고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도 대만 북부에서 사흘간 네. 사흘 사이에 여러 차례 전력난이 초래됐고 2022년에는 500만 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심각하군요. 받고 2017년에도 한 700만 가구 정도가 정전 피해를 겪어서 뭐 굉장히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석탄하고 가스에 주로 에너지 그 수요를 거의 의존을 하는데 이게 지금 수입 공급망 취약점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망 같은 것도 상당 부분 노화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전문가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요. 대만이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산업용은 얼마 전에 15%까지 인상을 했는데
대만도 얼마 전에 총통 선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정용은 손을 안 댔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그냥 뭐 전기 절약 이런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만 국영전력회사 작년에 세전 손실이 63억 달러, 8조 7천억 원 정도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기 배급제 얘기도 나오나 봐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거다. 대만이 아시다시피 TSMC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파운드리 매출 60% 이상 차지하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대만 반도체 그 생산이 좀 둔화되면은 이건 뭐 글로벌 반도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붐, 칩, 반도체 이게 모자라면서 전기가 날립니다, 사실. 전기를 많이 먹죠. 네. 그 그린피스가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2030년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소요되는 필요한 전력이, 이게 이제 전문 용어인데 237 테라와트시. 1 테라와트시가 1000 기가와트시인데요. 1000 기가와트시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내년 생산력을 몽땅 합친 것만큼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237배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만도 나름 이제 전력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대만이 아무래도 좀 이 공간이 좁죠. 그다음에 이거 정책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 확충에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은 이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중국, 유로존 이런 주요국들 달러화의 위상에서 좀 벗어나자, 독립해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지만 이게 달러의 지배력은 못 흔든다 이런 분석인데요. 이 보고서 나온 게 있는데,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요. 네. 스티븐 카민, 그다음에 마크 소벨이라는 이코노미스트인데, 이 두 사람이, 카민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연준 국제금융 책임자를 일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벨 같은 경우도 미국 재무부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라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동안에 탈달러로 상당히 비판을 해온 사람인데, 얼마 전에 논문을 새로 냈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걸 그저께 인용을 했는데, 탈달러 움직임이 사실상 달러 위상을 크게 흔들지 못하면서 역효과만 낸다는 겁니다. 보호주의 촉발, 그다음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네. 역효과만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달러의 지배력이 흔들리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미국이 경제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 GDP의 한 25% 차지하고 있고, 여러 혁신이라든가 기업 우호적인 측면, 그다음에 금융시장 깊이, 그다음에 유동성, 개방성도 단연 앞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장치도 양호하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거다. 탈달러 움직임이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네, 미국 경제가 그러기엔 너무 탄탄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또 비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도 달러를 마냥 자기들이 이렇게 깔고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의 정치 기능 장애, 그다음에 재정 지출하고 부채가 지금 폭증하고 있죠. 그다음에 연준 독립성도 자꾸 흔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작년 1월에도 그 논문을 낸 게 있는데요. 그때도 달러 기축 통화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위협을 얘기를 하면서 최대 위협이 탈달러 움직임이 아니고 미국 경제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가 이제 양극화로 가고 의회도 기능을 상실했다. 그다음에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이 재정 적자 확대를 줄이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에서 밀려나는 거에게 이런 밀려나는 것보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심각한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당시도. 더 큰 문제가 있다. 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미국과 유럽의 거대 사모펀드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고요. 일본이 지금 뭐 그 투자 수익률도 높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엔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니케이가 어제 저런 걸 보면요. 네. 뭐 베인 캐피털, 블랙스톤, KKR, 그다음에 뭐 칼라이 같은 사모펀드들이 뭐 일본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베인 캐피털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보다 한 앞으로 5년 동안 2배 이상 더 일본 투자를 확대를 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네. 블랙스톤도 그렇고 뭐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그 베인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
2018년에 도시바 반도체 부문을 2조 엔에 인수를 했었는데 앞으로 헬스케어, 자동화, 로봇 기술 같은 일본의 유망 부문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왜 이런 건지 분석도 뭐 간단하게나마 좀 소개를 해주시면요. 네, 일본 기업이 아무래도 자기 자본 수익률을 중시하는 경영을 한다는 점도 지적을 했고요. 말씀드린 엔저, 네. 그다음에 주가도 요즘에 이제 탄력을 받고 있죠. 이런 것들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뭐 의료와 관련된 얘기 두 개만 또 하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혈당 관리 운동 저녁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건 어디 연구인가요? 사실 이 체중 줄이려고 그다음에 이제 혈당 같은 거 관리하라고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지금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연구팀이 실제로 해보니까 가장 혈당을 관리하기 좋은 운동 시간이 밤이라는 겁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시켜봤는데요. 아침, 그다음에 오후, 그다음에 밤에 그랬더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밤에 운동하는 게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훨씬 효과적인 걸로 유의미한 수치가 그러니까 차이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보니까 밤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그 부분이네요. 저녁 그룹. 밤에 네. 운동을 한다고 해서 대개는 이제 아침 같은 경우 뭐 오후에 운동을 하는 게 이제 효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 얘기가 그 저녁에 더 많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게 과체중, 비만, 대상장애라든가 이제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 시간대도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보겠고요. 다음도 의료 관련 얘기인데 원격 수술 이제 좀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성공한 사례가 또 있는 겁니까? 그 중국군 외과 네. 의사가 로마에서 열린 그 세미나 기간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원격으로 베이징에 있는 환자의 전립선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한 걸로 그렇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이제 콘솔을 보면서 이렇게 원격으로 그 베이징에 있는 병원에 있는 그 원격 그 팔을 조정을 해가지고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처음 성공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으로 로봇으로 그렇죠. 조절을 해서 팔을 그야말로 대륙을 건너서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의사 얘기가 원격 수술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통신이 지연되거나 이런 경우인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서 현장 수술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 수술 자체가 워낙 민감하니까 앞서서 한 100여 차례 정도 동물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홍콩 매체는 중국군이 앞으로 국제적인 수술을 한다거나 뭐 구조팀에 이런 원격 수술 장비도 갖춰서 이렇게 갖추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격 진료, 원격 수술, 네,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성공 사례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이것도 지금 네. 로마에서 열린 그 AI 컨퍼런스 때 이 수술이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기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